차가운 빗방울이 묘비 위로 끊임없이 떨어져 내렸다. 갓 새겨진 이름 강민재. 안서연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의 장례식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주기에는 너무나도 공허했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끝없는 강물처럼 이어졌고 그들 모두가 KJHA 그룹의 후계자였던 한 남자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그 누구도 20살의 어린 과부가 된 그녀의 마음속 깊은 슬픔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뺨 위로 하얀 소금 자국만 남겼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존재했다. 사랑했던 남자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무렵 시아버지인 강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냉철한 기업가의 계산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잠시 할 얘기가 있다. 서재로 오너라.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씨 가문에 시집온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남편 민재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사랑이 방패가 되어주었지만 이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빗속에 홀로 남겨진 연약한 꽃과 같았다. 거대한 저택의 서재는 숨막힐 듯한 침묵과 묵직한 가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강 회장은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 서연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민재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비극이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어. KJ그룹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그 현실의 무게가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차갑게 식어갔다. 가문의 유언에 따라 KJHA 그룹의 경영권은 강씨 가문의 핏줄을 이은 자가 혼인 상태를 유지해야만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다. 민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지. 현재 추진 중인 중요한 합병건도 민재의 결혼 상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마치 비즈니스 브리핑을 하듯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슬픔은 KJ그룹의 거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의 변수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의 운명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죽은 남편의 형 강태준이었다. 그는 장례식 내내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단 한마디의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 슈트를 입은 그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얼굴로 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옆에 서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 남자는 언제나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의 냉정함은 죽은 남편의 따뜻함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강 회장은 아들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우린 결정을 내렸다. 네가 태준이와 결혼해야겠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서연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가? 남편이 죽은 지 불과 며칠 그의 온기조차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의 형과 결혼하라니.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강 회장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대답했다. 못 알아들을 말은 아니었을 텐데 이건 가문을 위한 일이고 회사를 위한 결정이다. 너의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거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개인적인 감정, 남편을 잃은 슬픔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고작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들은 그녀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라도 그가 반대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서연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KJ그룹의 미래만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에게 이 결혼은 동생의 아내를 거두는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는 못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민재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반항했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거대한 벽 앞의 계란처럼 무력했다. 강 회장은 쯧하고 혀를 차며 말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 친정의 작은 회사가 누구 덕분에 유지되고 있는지 잊었나. 이 결혼을 거부한다면 내 가족들 역시 힘들어질 거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인 가족을 걸고 넘어지는 비겁한 수법이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강태준은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침묵은 동의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아주버님,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태준은 그제야 처음으로 그녀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이 결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거래일 뿐이야. 나는 안정적인 경영권이 필요하고 당신은 당신 가족의 안위가 필요하겠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기대하지 마. 그의 말은 서연의 남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거래.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사랑했던 남자의 형, 이제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는 그녀에게 어떠한 연민이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동생의 아내가 아닌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만 여겼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의 20살 인생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끝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의무와 텅 빈 껍데기뿐인 삶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처럼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해야 했다. 서재를 나온 서연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다. 저택의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민재의 사진이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민재 씨.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의 형과 결혼해야 해요. 당신의 자리를 그 사람이 대신하게 됐어요. 그녀는 사진 속 남편에게 끝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너무나도 짧았다. 이제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평생을 묶여 살아가야 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종신형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미래는 잿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다. 최고급 VVIP 살롱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디자이너가 추천하는 화려한 드레스들은 마치 그녀의 불행을 조롱하는 듯했다. 태준은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드레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녀가 빨리 선택을 끝내기만을 바라는 눈치였다. 아무거나 골라, 시간 없어. 그의 퉁명스러운 한마디에 서연은 마음속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결국 가장 단순하고 장식이 없는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결혼 생활을 예고하는 듯했다. 결혼식 날짜는 일사천리로 정해졌다. 민재의 49제가 지나자마자 식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강 회장의 명령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동생을 잃은 형이 어린 재수 씨를 가엾게 여겨 거두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서연은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에게조차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만 설명했을 뿐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텅 빈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거대한 KJ그룹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서연의 두 번째 결혼은 모두의 침묵과 체념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서연은 민재와 함께 살던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방 안 곳곳에는 아직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읽던 책, 그가 좋아하던 음악 CD, 그가 선물해준 작은 인형. 그녀는 침대에 누워 그의 베개를 끌어안았다. 희미하게 남은 그의 채취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내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 그것도 그의 형의 아내가. 그녀는 이 기막힌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에게 내일의 태양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시작일 뿐이었다.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연극 무대와 같았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로 장식된 버진 로드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 그리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대표하는 하객들의 값비싼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하나의 거대한 쇼였다. 그 중심에 선 안서연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된 인형에 불과했다. 그녀가 입은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슬픔을 가리는 위장막이었고 얼굴에 쓴 옅은 미소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가 써야 할 가면이었다. 그녀의 옆에 선 강태준은 완벽한 주연 배우처럼 보였다. 흠잡을 데 없는 외모와 당당한 태도로 그는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신부인 서연에게는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주례사 앞에서 그들은 기계적으로 서약을 읊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서연의 입에서 네라는 대답이 나올 때 그 소리는 텅 빈 성당 안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강태준을 사랑하지 않았고 존중할 수도 없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가문의 대리인이었을 뿐이다. 태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차가운 반지를 끼워줄 때 그의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냉기는 마치 얼음 조각 같았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얼음성에 갇혀버렸음을 직감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저 멀고 희미한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피로연은 결혼식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비즈니스 파티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대화는 곧 주가와 인수합병 이야기로 흘러갔다. 강태준은 능숙하게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KGA그룹의 CEO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옆에 세워두고 마치 값비싼 트로피처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제 아내 안서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애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모두가 그녀를 강태준의 아내로만 볼 뿐 안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신혼집인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다.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를 차갑게 반사했고 높고 넓은 공간은 사람의 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삭막했다. 태준은 집안을 둘러볼 생각도 없이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하나의 문 앞에 멈춰 서서 말했다. 여기가 당신 방이야. 필요한 건 뭐든 하인들에게 말해. 내 서재나 침실에는 용건 없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의 말은 명확한 경고였다. 그는 그녀와 공간을 공유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서연이 쿠치 말하기도 전에 그는 등을 돌려 반대편 자신의 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황량한 사막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첫 번째 결혼의 첫날 밤, 그녀는 민재의 품에 안겨 미래를 속삭였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의 첫날 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뿐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정은 이미 메말라 버린 듯 했다. 이 거대한 집은 그녀의 새로운 감옥이었고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차가운 간수였다.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이 어떨지 불보듯 뻔했다. 결혼 후의 삶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강태준은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가 별이 뜬 후에야 돌아왔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서연 혼자였고 저녁 식사 시간에 태준이 집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는 가벼운 목례만 할 뿐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다. 하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이 집에서 살아있는 유령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책을 읽거나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 전부였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민재와 함께 살던 오피스텔에서 가져온 짐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상자들은 결혼 후 이 저택의 창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녀는 그 상자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이대로 무기력하게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자신의 방으로 상자들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상자를 열자마자 민재의 익숙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서연의 눈시울은 다시 붉어졌다. 상자 안에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함께 찍은 사진들, 그가 선물했던 작은 액세서리들, 그가 즐겨 입던 낡은 스웨터까지. 그녀는 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며 추억에 잠겼다. 민재의 유품을 정리하던 서연의 손에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잡혔다. 그가 늘 손에서 놓지 않던 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다. 안에는 그의 꼼꼼한 성격이 드러나는 일정들과 단상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글씨를 따라가며 그와 함께했던 날들을 다시 한번 되짚었다. 그러다 그녀는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날의 페이지에서 멈칫했다.
그날의 일정에는 저녁 7시에 박 이사라는 사람과 미팅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발표한 공식적인 사고 시각은 오후 5시였다. 어떻게 사고로 죽은 사람이 저녁에 미팅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순간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자신이 무언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민재의 사고 기사를 다시 찾아보았다. 모든 기사에는 사고 시각이 오후 5시경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다이어리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들이 피어올랐다. 그날 그는 왜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을까? 블랙박스 영상은 왜 심하게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했을까? 경찰은 왜 그렇게 서둘러 단순 졸음운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을까? 서연은 다이어리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까지 그녀는 그저 불운한 사고였다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비극이었다고만 생각했다. 슬픔에 잠겨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기록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어쩌면 민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이 차가운 저택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시아버지의 냉정한 태도, 그리고 형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슬픔도 내비치지 않았던 강태준의 무표정한 얼굴까지. 그녀는 민재의 노트북을 열었다. 혹시라도 다른 단서가 남아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노트북을 열자마자 바탕화면에 중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보고서들이 들어있었다. 대부분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가 사고 당일인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의 이름은 이면 계약서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KJ그룹과 라이벌 기업인 태성물산 사이에 오간 충격적인 내용의 비밀 계약서 초안이 들어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KJ그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태성물산에게 회사를 넘기려는 듯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주도한 인물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PYAM, 박 이사.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이 비밀 계약에 대해 무언가 알아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를 만나기로 했던 박 이사라는 인물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정원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퍼만 하는 20살의 어린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바로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비록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거대한 벽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것은 죽은 남편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녀는 다이어리와 노트북을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제부터 그녀는 이 차가운 저택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서연의 하루는 고요한 연극처럼 시작되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자 거대한 저택에 갇힌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맡았다. 아침이면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저녁에는 묵묵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렸다. 하인들과 강 회장은 그녀의 무기력한 모습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은 완벽하게 통제된 존재였다. 하지만 그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서연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순응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박 이사, 즉 태성물산의 박영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대놓고 그를 조사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미술관을 방문한다는 핑계로 저택을 나섰다. 그녀가 미술을 전공했다는 사실은 좋은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미술관 근처의 공공도서관에서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박영민과 태성물산에 대한 모든 기사와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언론에서 유능하고 공격적인 경영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적대적 M&A와 관련된 추문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자였다. 민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인물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박영민의 태성물산은 KJ그룹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였다. 그들은 KJ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장에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핵심 기술 인력을 빼가는 등 비열한 방법을 총동원했다. 이사회는 연일 비상회의를 열었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태준은 빙하처럼 차가운 얼굴로 이 모든 압박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는 밤낮 없이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며 방역 전략을 구상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전쟁터였고 그곳에 그의 새로운 아내를 위한 공간은 단 한 뼘도 없었다. 서연은 박영민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민재의 다이어리에 언급된 사라진 목격자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단서는 선착장 근처 작은 카페라는 짧은 메모뿐이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는 오래된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대고 사고 현장 근처의 낡은 항구 도시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항구 주변의 낡은 카페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녔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인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절망감이 밀려올 때쯤 한 낡은 카페에 늙은 주인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날 사고 근처에서 검은 세단 2대가 옥신각신하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구먼. 그것은 아주 작은 단서였지만 서연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공식적인 경찰 발표는 민재의 단독 사고였다. 하지만 검은 세단 2대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그와 모순되는 증언이었다. 그녀는 카페 주인에게 더 자세한 것을 물었지만 그는 겁을 먹은 듯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서연은 그를 더 압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으로 수많은 가설을 세웠다. 민재는 그날 누군가와 함께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영민은 그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의 잦은 외출은 결국 강태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의 비서는 마치 중대한 보고를 하듯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렸다. 사모님께서 최근 미술관과 도서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천의 한 항구 도시에 다녀오셨습니다. 태준은 보고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항구 도시라는 말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곳은 민재가 사고를 당한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설마. 그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그녀가 경쟁사에 정보를 넘기는 스파이는 아닐까? 그는 서연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의 가문으로 들어온 여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런 예고 없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요즘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태준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턱을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뒤에서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눈빛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제가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당신은 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태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늘 순종적이고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그는 그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고 서재를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안서연, 그 여자 뒤에 사람 붙여 뭘 하고 다니는지 전부 보고해. 며칠 후 서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IT 전문가인 대학 동기에게 몰래 연락해 민재의 노트북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원본 파일의 복구를 부탁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상은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사고 직전의 몇 초가 기적적으로 복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 모든 과정은 강태준이 붙인 사람에 의해 고스란히 그의 귀에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받고 분노에 휩싸였지만 그들이 주고받은 것이 작은 USB 메모리라는 사실에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복구된 영상은 짧고 화질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민재의 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었고 차 밖에서 민재가 한 남자와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박영민이었다. 잠시 후 박영민의 차가 민재의 차를 거칠게 밀어붙이는 장면을 끝으로 영상은 끊겼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범죄였다. 민재는 박영민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분노와 함께 쏟아져 내렸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태성물산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상했다. 박영민은 마치 KJ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약점만을 파고들었다. 내부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가능한 모든 용의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 바로 안서연이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 그리고 오늘 만난 정체불명의 남자. 혹시 그녀가 박영민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최악의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침 서연이 정원을 걷고 있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과 함께 비장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가 알던 연약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KJ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자선갈라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가장 중요한 사교 행사 중 하나였다. 올해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연이은 악재로 흔들리는 KJ그룹의 현 주소와
동생의 아내와 급작스럽게 결혼한 차가운 CEO 강태준의 첫 공식 석상이었기 때문이다. 행사 전날 태준은 서연의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와 통보했다. 오늘 밤 당신은 안서연이 아니야. 강태준의 아내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 쓸데없는 행동이나 말로 가문의 얼굴에 먹칠하지 마.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행사가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임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명령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오늘 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골랐다. 화려함으로 시선을 끌기보다는 고유한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가 준비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왔을 때 태준은 잠시 숨을 멈췄다. 짙은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슬픔을 성숙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늘 그녀를 연약하고 순종적인 존재로만 여겼는데 오늘 그녀의 모습에서는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인함이 엿보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감추며 무심한 척 손을 내밀었다. 가자. 행사장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태준이 서연의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될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능숙하게 서연을 에스코트하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가 허리를 감싸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남자의 천이 얇은 드레스 위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들 부부는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CEO와 그의 슬픔을 간직한 우아한 아내. 사람들은 그들의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를 상상하며 수군거렸다. 태준은 서연을 데리고 주요 인사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곁눈질로 지켜보았다. 그녀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 예상했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상류층의 위선적인 대화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녀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 여자에게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기묘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포식자 같은 미소를 지은 박영민이었다. 그는 태준에게 악수를 청하며 비아냥거렸다. 강 대표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다던데 이런 파티를 열 여유는 있나 보군.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의 손을 맞잡으며 응수했다. 박 이사야말로 남의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하다가 곧 유동성 위기가 올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영민은 태준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타겟을 서연에게로 돌렸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새 신부께서는 참 적응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 형이 죽자마자 시동생의 침대로 옮겨가는 재주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아니면 원래 강씨 가문의 전통인가?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그녀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짓밟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행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수치심에 몸이 떨려왔다. 서연이 무어라 반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박영민을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박영민, 내 아내의 이름을 내 더러운 입에 올릴 자격 따윈 없어. 그는 박영민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 자신의 회사나 걱정하는 게 좋을 거다. 태성물산의 벽에 얼마나 많은 균열이 가 있는지 곧 알게 될 테니. 내 가족의 전통을 논하기 전에 내 놈의 추악한 사생활부터 단속하는 게 어때?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상대를 죽일 듯 살기로 가득했다. 공개적인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박영민은 태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그의 넥타이를 놓아주며 경멸스럽게 말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 그리고 그는 충격에 빠진 서연의 손목을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태준은 서연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야외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서연은 아직도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다. 박영민에 대한 분노와 자신을 감싸준 태준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러셨어요? 그녀는 그가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혹은 가문의 체면 때문에라고 대답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놈이 내 가족을 모욕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가족이야. 당신을 모욕하는 건 나를 모욕하는 거고 민재의 기억을 더럽히는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어떤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연대감과 보호의 의지였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얼음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저도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주버님 아니, 태준 씨. 저는 민재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고백에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늘 동생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를 말렸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 하지만 단 한 번도 타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서연은 자신이 발견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면 계약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과 카페 주인의 증언에 대해 털어놓았다. 사고 시각의 불일치,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검은 세단. 그녀의 이야기는 논리정연했고 그 안에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녀를 향한 의심과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실의 무게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웠다. 태준은 아직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어쩌면 자신이 동생의 죽음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선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 진실을 향해 홀로 싸우는 전사처럼 보였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차가운 단절의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공동의 비극과 거대한 비밀 앞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선 갈래서의 사건 이후 강태준과 안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차가운 단절감은 사라져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서연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그를 단순한 감시자로만 여기지 않았다. 태준의 머릿속은
서연이 던진 의심의 씨앗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정보팀을 동원해 동생 민재의 사고 파일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그는 감정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사실과 증거만이 그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는 그의 경고했던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경찰의 공식 수사는 허점투성이었고 중요한 증거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무시된 정황이 뚜렷했다. 특히 박영민의 사고 당일 알리바이는 조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서연의 말이 사실이었다. 동생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곧장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무언가 더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방문을 정중하게 노크했다. 서연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은 고뇌와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전부 말해줘.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자 이제는 그와 함께해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한 뒤 깊숙이 숨겨두었던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믿는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다. 짧은 영상 속에서 민재가 박영민과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 그리고 박영민의 차가 동생의 차를 무자비하게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펼쳐졌다. 영상을 보는 내내 태준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개자식.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동생을 잃은 슬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박영민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그 거대한 슬픔 속에서 홀로 이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지금까지 혼자서 이걸 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순간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부턴 우리가 함께하는 거야.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맹세였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진실을 향한 공동의 싸움으로 변모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다. 태준은 자신의 최정예 보안팀을 동원해 서연을 24시간 밀착 경호하도록 했다.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깨달은 그의 조치였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녀에게 금지되었던 그 공간은 이제 그들의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의 영상과 다이어리, 그리고 태준의 정보력이 합쳐지자 박영민의 범죄 행각은 보다 명확하게 그 윤곽을 드러냈다. 그는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민재를 제거했던 것이다. 박영민은 쥐가 구석에 몰리면 더욱 사나워지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태준과 서연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더욱더 대담하고 위험한 행동을 시작했다. KJ그룹을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이제 그 위협은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향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갤러리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주차장에서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녀를 감싸 안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살해 위협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태준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태주는 자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드러내본 적 없는 다급함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단단한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긴장이 풀려 눈물을 터뜨렸다. 태주는 우는 그녀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그저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잠시 후 그는 감정을 추스르고 그녀를 다그치기 시작했다. 대체 왜 혼자 다닌 거야? 내가 경호원들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은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한 걱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야말로. 회의는 어떡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걱정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태준의 서재에서 잠이 들었다. 태준은 그녀가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동생 민재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내가 민재에게 더 좋은 형이었다면 그 녀석이 그렇게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민재 씨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녀의 위로는 서툴렀지만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박영민을 대중 앞에 심판받게 할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 주에 열리는 주주총회, 그 자리가 바로 박영민의 무덤이 될 거야. 그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영민이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죄악을 만천에 공개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서연은 그의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진실을 밝히고 죽은 남편의 원한을 갚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가득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서 있었다. KJ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화약구와 같았다. 불안한 눈빛의 주주들,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경쟁사 임원들, 그리고 세기의 특종을 예감한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했다. 바로 그때 총회장 뒷문이 열리고 강태준과 안서연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다. 두 사람의 등장은 장내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서연의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가녀린 미망인이 아니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예상대로 적대적 지분 매입을 통해 발언권을 얻은 박영민이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강태준을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조작된 재무제표, 날조된 이메일, 그리고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까지 내세우며 그는 강태준의 경영 능력이 KJ그룹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선동적이었고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태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장내가 아수라장이 된 순간 강태준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모두가 그가 박영민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는 경영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장내를 둘러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사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회사의 과거를 좀먹어온 하나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연설 대신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에는 모두를 경악하게 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민재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비록 짧고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영상 속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동생 강민재와 박영민이 멱살잡이를 하며 다투는 장면, 그리고 이내 박영민의 차가 강민재의 차를 무자비하게 들이받는 장면이 총회장 전체에 생생하게 상영되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박영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저놈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바로 그때 안서연이 조용히 연단 위로 올라섰다. 이제는 그녀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을 대신해 진실을 외쳐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저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제 남편 강민재 씨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녀는 민재의 다이어리를 스크린에 비추며 그가 죽기 직전까지 박영민의 이면 계약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영민이 민재를 죽여야만 했던 명백한 동기였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주주들은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와 같았다. 그리고 서연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여기 그날의 진실을 증언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총회장 연문이 열리고 겁에 질린 표정의 한 노인이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들어섰다. 그는 바로 항구도시의 낡은 카페 주인이었다. 태준과 서연은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그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자신이 보았던 2대의 검은 세단과 사고 이후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박영민의 모습을 똑똑히 증언했다. 이제 박영민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영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연단을 향해 달려들며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계집애가, 하지만 그의 손이 서연에게 닿기도 전에 태준이 그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총회장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태준이 미리 연락해 대기시켜 놓았던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박영민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박영민 씨, 당신을 살인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한 악인의 몰락은 그렇게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박영민이 끌려나간 후 총회장은 한동안 충격과 혼돈에 휩싸였다. 잠시 후 강태준이 다시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 동생은 회사를 지키려다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KJ그룹을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정직하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주주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총회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 그의 리더십은 모든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KJ그룹은 마침내 폭풍을 이겨내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태주는 연단에서 내려와 곧장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되찾은 것에 대한 안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함께 승리했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침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실 것이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온통 박영민과 KJ그룹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기업 범죄의 전말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거대한 저택 안에는 오히려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안서연과 강태주는 집으로 돌아온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허탈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묵직한 침묵을 만들어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지친 영혼을 감싸주는 따뜻한 담요 같았다. 다음 날 태주는 서연에게 함께 가줄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민재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이었다. 이전의 장례식 때와는 달리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과 차가운 비석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태주는 민재의 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비석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민재야, 미안하다. 형이 너무 늦었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나는 회사 일에 미쳐서 아무것도 몰랐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과 죄책감을 온전히 드러내 보였다. 서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녀는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함께 슬픔을 나누어줄 사람의 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동생의 사진을 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네가 지키고 싶었던 회사, 그리고 네가 사랑했던 사람, 이제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그 말은 죽은 동생을 향한 맹세이자 동시에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서연을 향한 고백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과거의 아픔들을 조용히 떠나보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죄책감의 사슬도 비로소 끊어졌다. 이제 그들은 온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박영민이 몰락하고 민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태중과 서연을 묶어두었던 계약 결혼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복수와 의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질문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누구도 감히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재의 명예를 되찾았고 태준이 회사를 지키는데 힘을 보탰다. 이제 그녀가 이곳에 더 머물 이유는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빼앗았던 자유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친절과 보호는 모두 동생의 아내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라고 그녀는 애써 결론 내렸다. 그녀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녀는 더욱더 그를 떠나야만 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의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 짐을 챙겨 방을 나서려던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태준과 마주쳤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전의 그 어떤 위기 상황보다도 더 굳어 있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당혹감과 실망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처로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떠나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계약은 끝났잖아요.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져야죠. 그녀의 말에 태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유그는 그녀가 없는 삶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삭막했던 삶에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다.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양 어깨를 붙잡았다. 자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안서연, 난 당신이 없는 KJA 그룹도, 당신이 없는 이 집도, 당신이 없는 내 삶도 상상할 수 없어. 의무감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젠 아니야. 나는 당신을 존경하게 됐고, 당신을 걱정하게 됐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그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서툰 고백을 온 마음을 다해 쏟아냈다. 그의 차가웠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가. 그녀 역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그 차가운 얼굴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보았어요.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믿어주었을 때 내 마음도 이미 당신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태준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열정적이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깊고 진한 키스였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연의 눈앞에서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 벽난로 속에 던져버렸다. 종이가 타오르며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를 재로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의 손에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이젠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아내가 되어줘. 평생 내 곁에 있어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무나 비극으로 묶인 사이가 아니었다.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연인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저녁을 만들었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댔다. 그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기적처럼 소중하게 느껴졌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는 동안 강태준과 안서연의 세상도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물들었다. 한때는 얼음성처럼 차갑고 삭막했던 거대한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침이면 태준은 출근하기 전 서연이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그녀와 하루의 계획을 나누었고, 서연은 그가 떠난 후 자신이 열정을 되찾은 미술 복원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작은 스튜디오를 열어 훼손된 예술 작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에서 되살아나는 그림들처럼 그녀의 삶도 완벽하게 복원되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KGA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지만 더 이상 얼음 왕자라 불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직원들은 특히 그가 아내와 통화할 때면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서연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안서연으로 당당히 세상에 섰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가장 열렬한 팬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그들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첫 번째 결혼식처럼 수많은 하객과 카메라 플래시는 없었다. 대신 푸른 잔디가 깔린 저택의 정원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몇 명만을 초대해 작고 소박한 언약식을 가졌다. 서연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태준 역시 무거운 턱시도 대신 편안한 리넨 슈트를 입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직접 쓴 서약서를 낭독했다. 앞으로의 삶에 폭풍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는 대신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두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맹세는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퍼져나가 아마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민재에게도 가닿았을 것이다. 언약식이 끝난 후 강 회장이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지난 1년간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마음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아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 욕심 때문에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구나. 그리고 너를 그저 연약한 아이로만 얕잡아 보았던 것도 사과하마.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그리고 태준이는 아마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맸을 게다. 우리 아들의 짝이 되어주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비로소 모든 상처가 아물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시작은 정말 최악이었죠. 그녀의 말에 태준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최악이었지. 하지만 결국 최고의 결말을 맞이했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닐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 당신은 내 세상의 전부야, 서연아. 그의 담백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고백에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은 함께 걸어온 험난했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비극과 의심, 분노와 복수심으로 얼룩졌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깊고 단단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혹독한 겨울의 잿더미 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간신히 피어난 기적과도 같은 꽃이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조용히 속삭였다. 태준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담겨 있었다.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대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태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녀를 자신의 품에 터질 듯이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배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 작은 생명이,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그는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을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희망의 씨앗을 품고 영원히 계속될 새로운 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눈부신 장을 열기 시작한 참이었다.